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세계문학 속 지구환경 이야기의 옴기니인 프레시안 북스의 아는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 제목이 세계문학 속의 지구환경 이야기. 그러니까 세계문학과 환경에 대한 어떤 관련성을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대입수능과 고교 교과 과정에서 문이과 그 구분을 없애고 통합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민이 한창인데요. 네. 이런 고민이 본격적으로 나온 이유는 21세기 인류가 맞이한 문제들이 전 지구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칸막이에 갇혀 있었던 그 생명이나 지구 환경을 지금 현재 우리와 연결된 역사로 사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융합적 사고의 핵심일 텐데요. 네. 이 책은 그 연결 지점을 23개의 문학 작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저자가 이시 히로유키, 네. 예, 일본 저자인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문학 연구자일지 환경 연구자일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저자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환경 생태 전문 기자로 30년 넘게 세계 현장을 누벼온 사람인데요. 네. 기자로서의 지필이나 그 취재 활동 외에도 유엔 환경계획 상급 고문이라든지 잠비아의 주재 일본 대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에서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실천적으로 임해온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런 저자가 문학 작품을 테마로 책을 쓰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20여 년 전 저자가 유럽 국경지대의 대기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의 한 대학에서 문헌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연구자로부터 헨릭 입센의 희곡 브란트의 100수십 년 전 영국에서 국경을 넘어 북유럽까지 날아온 대기오염을 묘사한 대목이 나온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입센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신문을 동시에 구독했고 또 유럽의 환경 보호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을 정도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스모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네. 이것을 안 저자는 그 길로 지금까지 만난 문학 작품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지구 규모의 환경 변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을 직접 번역을 하셨어요. 네. 번역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사실 저널리스트답게 문장이 워낙 깔끔해서 문장을 옮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요. 네. 인용된 작품과 문헌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더러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작품이나 일본의 고대 문헌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상당히 옮기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1권 7장에 나오는 하시우지 케이루스의 가뭄이란 작품을 언급하고 싶어요. 네. 이 소설은 1915년 브라질 동북지방을 덮친 대가뭄을 처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브라질에서는 리얼리즘 문학의 정수다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브라질 동북지방, 이 노르데스테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특유의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에 특유의 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쯤 언젠가 이제 국내에도 소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네, 정말 브란트나 가뭄,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이 좀 생소한 네. 작품인데 그보다 조금 더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대중적인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마침 지난해 열풍을 일으켰던 빅토르 위그의 레 미제라블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고래에 대한 박물지로서 손색이 없는 허멀 멜빌의 모비딕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또 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대 재앙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장도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제인 오스틴의 엠마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날씨, 즉 지구 규모의 기후 변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람들의 삶과 또 문학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엠마를 포함해서 제인 오스틴 작품에는 주로 신뢰신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어떤 대목이 좀 논쟁을 일으켰나요? 예, 제인 오스틴은 이 작품에서 하지 무렵에 사과꽃이 가득 핀 그런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네. 그러나 영국에서 사과꽃은 6월 하순인 하지 무렵이 아니라 5월에 핀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과학지 네이처에서 기후학자들과 과일나무 전문가들이 논쟁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굉장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렇군요.
자, 아파서 또 병상을 자주 해야 했던 제인 오스틴의 착각의 가능성은 없는지 예.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사실은 그런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엠마가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요. 엠마가 쓰여진 1814년은 그 2년 전부터 이어진 대규모의 화산 분화로 인해서 유럽 전역이 굉장히 이상 저온에 휩싸였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기후가 한랭화됨에 따라 사과꽃이 개화한 시기 역시 늦어지게 된 거죠.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책의 내용까지 좀 그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예. 사례네요. 화산의 연속적인 폭발과 기후의 한랭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화산이 분화하면은 에어로졸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화구에서 뿜어나오는 분연에 포함되어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의 총칭인데요. 이것이 지표면에 닿는 햇볕을 가로막아서 이상 저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엠마가 발표되기 이전 181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아우산이 폭발했고요. 이듬해는 일본 가고시마현의 스와노세 섬이 폭발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필리핀의 마욘산이 폭발했고요. 이렇게 세 번의 연속적인 폭발이 있으면서 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요. 네. 제인 오스틴이 8살이었던 1783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그 방아쇠가 된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사건 역시 네.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그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의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설득력을 얻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날씨로 인한 또 역사적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고 또 환경 변화가 문학 작품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힌트를 주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역사 속 대기근이나 폭동 같은 사회정치적 사건들이 지구 규모의 변동과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허먼 멜빌의 모비 딕은 어떤 식으로 환경 이야기와 이어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네. 그 짐작하실 수 있듯이 모비딕은 고래 이야기고 네. 그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를 착취하고 살육해온 그 역사와 이어지는데요. 유럽에서는 사실 기나긴 폭염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고래의 숫자가 아주 크게 줄어들 정도로 문제가 된 것은 산업혁명과 일치한다고 해요. 네. 18세기와 19세기 당시 오늘날로 치면은 고래 기름은 석유에 해당하고 또 고래 수염은 플라스틱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향유 고래 기름은 가스 등이나 등대의 광원으로 쓰일 정도로 문자 그대로 인간에게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멜빌이 작품을 쓰던 19세기 중반만 해도 그 여러 나라의 포경선이 바다 위에서 대결을 펼칠 정도로 고래의 수가 많았는데요. 20세기에 이르자 고래의 수가 거의 전멸에 이를 정도로 줄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포경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생태계 파괴를 추동하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약간은 미련한 역사가 이 책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네, 뭐 말하자면 지구의 움직임이 인간과 생활을 그 역사 또 역사까지 바꾸고 또다시 인간의 활동이 다시 생태계를 변동하고 기후 변화까지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책을 관통하는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환경을 바꿔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인간과 그런 인간의 과도한 활동 때문에 힘들어지는 지구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건 승패가 있는 대결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 텐데요. 거기서 어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인간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네. 이 책은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리고 문학 작품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 책이 나온 것이 2011년 2월이었다고 하던데 네. 3.11 동일본 대지진이 있기 한 달 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자는 책의 후기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에서 자연재해와 또 환경 오염이 인간의 오만이, 그러니까 환경 오염과 인간의 오만이 결합한 형태의 대재해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를 네, 했는데 하나의 예언을 예, 했네요. 예언을 한 셈이죠. 네. 참 안타깝지만요. 예, 저자가 내내 강조해온 역사 속 대재해들이 반드시 자연 활동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가 거의 후쿠시마 사태와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후쿠시마 사태 역시 천재로 비롯되긴 했지만 인재나 다름없는 사고였잖아요. 예. 예,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뉴스와 연관되는 지점도 있다 보니 환경 문제가 반드시 문학 속의 소재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쿠시마 사태 여파는 뭐 우리나라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21세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